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뭐 네. 여름이 좀 끝물이 되니까 좀 낫네요. 네. 아침 저녁은 낮고 어제는 처음은 아니지만 70 며칠 만에 네. 아침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졌다고 뭐 서울 아침에는 좀 기준으로. 쌀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살 것 같고, 아유 여름이 아무리 극성이어도 이제 가는구나 싶습니다. 100일 한번 평가해 보시면 우리 박진영 평론가도 여러 가지로 남다르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아시고 앤드 민주당도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100일이 지났는데 네. 한 몇 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그 옷에 굉장히 딱 맞춰진 분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국민이 일단 편안해졌다는 것. 네. 국민이 정부 걱정 안 한다는 측면에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100점 만점에 점수 주면은 한 99점 정도 저는 그래요? 줄 수 네. 있다. 그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걱정이 없어야 되거든요. 정치가 안 보이는 것처럼 존재해야지 그게 정말 좋은 정치다. 그렇죠. 이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죠. 네.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내가 전문가로서 볼 때 이건 정말 평가해 줄 만하다. 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한 일 중에서 한 두세 개만 꼽아 주신다면요. 첫 번째는 그 외교 안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 패권 국가입니다. 속되게 표현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를 상대로 깡패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깡패 국가의 면모를 막 네. 보여주죠 요새. 이건 또 근데 엄혹한 이 패권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 이익도 챙겨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순응해 가면서 또한 우리 이익의 실리를 우선으로 챙긴다는 측면들, 이 부분에서 무너졌던 외교 관계를 재정립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남북 문제도 의제로 끄집어내므로써 한반도에서의 위기에 고조라는 측면은 막았다. 물론 거기에는 대북 전단지 문제라든가 우리 그 남북 그 분단 현장에서의 갈등 문제도 과거보다 뚝 떨어졌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외교 안보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것도 다 연동돼 있는 거죠. 외교 안보를 그렇죠. 잘해야 주식 시장도 안정되고 소위 한반도 리스크 같은 거, 대한민국 리스크도 줄이고. 네네. 제가 주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건강한 자본주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에 대한 관심도와 이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관심을 뺐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주민주주의 그리고 대기업의 개혁이라는 의제까지 또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방식이라는 부분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저는 AI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고 IT 이 시대를 열었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AI 시대를 열어서 한국이 선진국 이후에 어떤 모델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미래를 밝히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지만 우리가 집권하면 코스피 3,000은 그냥 갈 거다 했는데 지금 3,300까지 3,300 근처까지 갔죠. 네. 갔으면은 이게 최고치,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이 정도면 네네.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또 끝나기 전까지 5천 갈 거라고 봅니다. 네네. 이재명 정부 마지막에는 5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왜 한국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가 문제, 그리고 이 주주자본주의 문제, 그리고 정부의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한가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오늘 질의응답 때 하시는 거 보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인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디테일도 있고 네네네. 비전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실행력도 있다 이런 측면인 것 같고 우리가 뭐 용비어천가 방송은 아니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긍정적 평가이고 심지어 박진영 평론가께서는 99점, 100점 만점에 99점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요건 좀 고치거나 바꾸면 좋겠다. 좀 아쉽다 하는 것도 하나 짚어주신다면요. 인사 문제와 인사. 만기칠람입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벤트 정치, 쇼잉 정치에 대해서 제가 끝없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물론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건 뭐 양면이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유임시킨 거 이거는 정치적인 상징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잘할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만기 칠람하고 농림부 일까지도 세세히 늘 관심 있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을 주중대사로 내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노재현 씨, 네, 노재현 중앙일보가 일면에 썼더라고요. 정치적 통합이라는 측면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의 공과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나 그분이 과연 대사의 일을 잘한다는 특권 대사 아닙니까? 잘한다라고 경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었을까? 라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뭐냐? 정치적 상징으로서 임명한 것은 성공했지만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통령이 만기 칠람하면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든 정부 인사에까지 다 가능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좀 의문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산재 같은 경우에 사망 사건은 내가 매일 보고를 받고 네네. 있다. 그래야 좀 준다. 공직사회가 바뀌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불이익도 있고 이거는 하나의 쟁점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이 챙기는 철학의 부분이잖아요. 철학. 네. 국민의 삶이라는 생명권에는 철학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매일 시간별로 보고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교 행위라든가 그런 일들은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인사수석실에 인사수석에 공직자를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인사는 안정성이 중요할까요? 전략적 목표 설정이 중요할까요? 저는 전략적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거기에 맞는 적재정소 인사를 배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짝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치권이라든가 훈련된 정치활동가들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정치권 수준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없는 건 아니고 많지 않다. 많지 않다라고 네, 이제 많지 그래서 않다라고 어떤 분야에서 예. 야 주식은 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없죠. 네네네. 특히 민주적 사고에 이런 것까지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렇죠. 적죠 한국에. 뭐 지금 행안부 장관 하고 계시는 윤호중 장관 정도 된다면은 뭐 웬만한 일 다 알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정도 되는 사람들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전략의 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네. 대신 안정성과 검증이라는 부분에서는 공직자 출신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고는 안 나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신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신 인사 문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네. 왜? 우리 정치권 실력이 안 돼요. 아. 그러면 현실적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전형적인 저는 선택과 실용주의적 방식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상징의 문제 인사에서 존중합니다. 정치가 쇼잉도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나 가능하면 조금 더 줄여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실용주의적 태도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지금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자. 국가부채 같은 경우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퇴임할 때가 중요한 거 아니냐. 국가부채가 우리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각에서 그 위험을 가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감당할 만한 빚이고 지금 그 빚을 좀 지더라도 국민들의 삶을 도모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당장 지지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임기 말 지지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태도 실용주의죠? 아니죠. 지금의 지지율도 중요하고 물론요. 네. 임기 말 지지율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역사적 평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네네. 제가 역대 대통령들 한번 비교해 볼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그 막판에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2030 개혁이라든가 FTA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정책들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네.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중장기 과제를 가지고 정부가 운영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신 겁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 그렇죠. 세종시 문제, 혁신도시. 근데 재임 당시에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현재 지지율도 관리해야 됩니다. 네. 반대로 문재인 정부 가볼게요. 문재인 정부는 정권 내내 지지율 관리했습니다. 대통령이 인기도 많고 잘했습니다. 지지율 관리라는 게 청와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무척 신경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경 썼죠. 겁니까? 네. 아. 근데 끝나고 나서 네. 남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물론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고 한반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만은 포지티브한 성과로서 남는 게 별로 없어.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서도 국가 위기였잖아요. 네. 위기 극복하는 거 모든 것을 다 투여하신 거예요. 근데 역사는 위기 극복을 기록하기보다는 성과물을 기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탁월한 거군요. 탁월하신 거예요. 네. 고속도로를 쫙 깔아버리는 식으로 그렇죠. 일을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용주의 오늘도 자꾸 나는 생각이 있어 사실. 난 이념도 있어. 에? 내가 그런 게 없겠어? 아니 제가 읽은 태도는 그러나 나는 국민의 일꾼이니까 내 생각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야. 그러니까 나는 실용적으로 할 거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 같고 자기에게 주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세상에 제일 피곤한 사람이 이런 네. 사람이에요. 일 시작하는데 이념 가치 노선 자꾸 묻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는 거야. 네네. 이 자리에 와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념 가치 노선은 이미 동의가 돼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네네. 이제 실무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야 돼. 근데 아직도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은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이념 가치 노선은 이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나는 평가받은 사람이에요. 네네. 민주당 대통령이잖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기반이 있더라도 실용적인 입장에서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받는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뭐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아주 좋았다고 실용주의. 봅니다. 대통령은 실용주의로 가야 특히 된다. 저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경제와 안보는요 진보가 없습니다. 네. 경제와 안보는 아이디얼 타입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다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적 이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운동해야 되지. 평화운동하고 세계 시민주의 운동해야지. 네.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세속적 권력을 가지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그 100일 기자회견 보면서 야, 저 어른이 어른이라고 부르십니까? 뭐 대통령이 어른이요. 네, 세속의 정치인으로 네. 통달했구나. 이런 느낌 받았어요. 네. 다만 이제 최고의 전문가가 통달하다 이재명 보니까 대통령에게 통달이라는 통달하셨다 표현을 쓰고 보니까 있습니다. 네. 너무 자신감이 내비치죠. 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마지막에 이상호 기자가 질문했을 때 그것도 저 뭐 개인적으로 그 자리는 못 봤어요. 네네 관심 있는 건데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칼 858기라고 87년 대선 네네. 직전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잖아요. 마유미가 했다는. 네네. 근데 그게 의문도 많고 네네. 사람은 뭐 다 죽어버렸고. 근데 그게 추락한 비행기 동체가 미얀마 앞에 안달만 바다에서 네네네. 발견됐다라는 걸 대구 MBC가 특종을 했는데. 신병철 기자가 특종을 했어요. 이름도 아시나요? 아는 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거기에 가서 인양을 하자. 네네. 그래서 예산 배정까지 다 됐는데 코로나 사태랑 미얀마가 이제 쿠데타가 터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못한 거를 이번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나 그거 생각도 안 해본 주제라 말씀 못 드리겠다 하고 딱 끝내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태도는 맞는 거죠. 당연하죠. 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자료를 대통령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참모들하고 의논하고 회의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맞죠. 이게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고 사실 전두환 노태우가 그 당시 대통령 아닙니까? 네, 전두환 분기점이었죠. 정권 막판이었죠. 다 죽었습니다. 대선 직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는 사회적 파장까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지만 또 유족들, 진실은 밝혀야죠. 유족들 살아 남아 있고 대부분 밝혀야죠. 이제 중동 지역에 노동자로 가셨던 분들 네네. 이런 분들 억울한 점은 제일 먼저 밝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어제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의 네네네. 합의, 그게 네. 합의냐 아니냐도 논란이 있는데 하여튼 네, 본인이 배후 조정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모른다. 네, 그러니까 몰랐다. 예, 예. 뭐 알아야 배우 조정을 하는데. 근데 일부 유튜버들은 막 떠들었잖아요. 그 대통령이 시킨 거다. 뭐 이렇게. 근데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아주 쿨하대요. 아이고 6개월 기다리면 되죠. 뭐가 급합니까? 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내란 극복은
이건 놓칠 수 없는 과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단호한데 이런 입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부 유튜버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 그렇죠. 진짜. 사실. 네. 화납니다. 그럴 때마다. 근데 왜 뭘 모르는데 왜 떠들죠? 한쪽 편을 서야지만이 네. 이른바 조회수가 올라가고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만약 뭐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민주당 안에서 갈등한다. 정청래 김병기가 있다 누가 하면 싸우더라. 네, 그러면 한쪽을 편들어서 누구 나쁜 놈이다. 또 이쪽이 네네. 옳다. 이런 걸 해줘야 된다. 그런 거 해야지 이제 주목도가 있는 거죠.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 그 근데 갈라치기. 무책임하잖아요, 그거. 이게 그렇게 시장이 형성된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갈라치기, 혐오, 약간의 관음증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 상업적인 부분들이 도움이 되나 봐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적어도 그래도 이름 좀 유명한 분들은 아는 문제만 얘기해야 아니 돼요. 이름 안다고 해서 그 원내 그 이른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원내 대표실이라든가 당 대표의 그 의사 결정 구조라든가 이거 압니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이야기 됩니다. 저를 비롯하여 정치권에 나와서 이 방송에 이야기하는 패널들 이야기 다 믿지 마세요. 맞아요.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솔직히 많더라고요. 말씀드려서 모릅니다. 네네. 그 사람들이 청와대 근무해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의 원내 대표실 근무해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의 당원 당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그냥 자기 뇌피셜로 떠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취재 안 해본 사람들. 그렇죠. 사실은 이런 걸 하면 취재 좀 전에도 이제 저도 바로 두 군데나 통화했잖아요. 그 방송 제가 오프닝 멘트 할 때 약간 물렸는데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 통화 중이구나 이런 느낌. 네네네. 그게 뭐였냐면 취재를 하셨거든요. 취재는 뭐냐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실이랑 이렇게 쭉 해가지고 네네네. 이거 뭐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 이쪽 저쪽의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면 사실 근접한 게 나오는데 대부분 유튜브들은 그렇게 안 하는군요. 유튜버들은. 취재 열심히 하는 사람 네. 장윤선 기자. 아 장윤선. 네, 그거 원래 장윤선 기자 기자. 출신이죠. 네. 살짝 양비론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이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네. 분명히 취재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네. 이야기를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의원들 이야기가 들으면은 밋밋하고 재미없죠. 남 욕 안 하고 네네. 다 이 편들어 주는 척해서 재미없지만 의원들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또 맞추면 되잖아요. 그 맞추면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고 자기 입으로 네네. 욕 못하지만 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럼 그 얘기부터 한번 민주당은 해보시죠. 네. 정책 당론 결정 권한은 의원총회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정치적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는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이거는 정책인 것 같지만은 정치적인 사안이잖아요. 특검법 연장하는 것은 정부조직법도 연장하는 그렇죠. 것은 네. 그러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상하러 가기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본인도 최고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원내대표지만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전달합니다. 전달을 했는데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최고위원회에 생각했던 가이드라인을 벗어났다거나 또는 최고위원회가 애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러면 최고위원회에게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오해. 첫 번째, 김병기는 정청래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없습니다. 그런 일은 당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톱이라고 하니까 원내대표하고 그 당대표하고 비슷한 줄 아는데 부부 아닙니다. 부부 아닙니다. 절대. 부부는 동등하잖아요. 네네. 부부 아닙니다. 완전 지위가 차이가 납니다.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아까 또 정청래 당대표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원내대표에게 지시했다. 지시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상명하 네네. 복하는 관계네요. 그런 관계입니다. 네. 네.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원내대표도 한 3, 40명의 실무자가 당에 있습니다. 지원을 네네네네. 해줍니다. 원내대표가 누군가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문자 보낼 때 본인은 안 보내고 실무자한테 시키잖아요. 협상 문안 실무자한테 작성시키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당대표가 거기 원내대표실에 있는 실무자들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가 실무자 보고 야 원내대표 마음에 안 드니까 협상문 작성시키지 마. 그러면 그 실무자들은 원내대표 말 듣습니까? 당대표 말 듣습니까? 인사권자인 당대표 말 듣습니다. 안 합니다. 이를테면 그렇다는 이를테면 거네요. 그럽니다. 네네. 힘의 즉, 크기가. 이 이야기는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단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댓글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김병기 그만둬라 정청래 그만둬라 둘 다 그만둬라 막 이러는데 이거는 좀 헛짚은 거다. 네네. 이거는 선전선동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원내대표했던 사람들이 당대표 하는 경우는 있는데 당대표했던 사람이 원내대표 하는 거 없는 훨씬 높은데요. 거면 그 상하가 딱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주장을 하죠. 원내대표를 더 격화시켜야 된다. 아, 네. 원내대표를 그 선출직 최고위원 무대보다 뒷자리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의 역사는 원래 원내 총무입니다. 원내 총무라고 원내 그랬어요. 총무고 네. 당대표가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DJYS로부터 제왕적 총재로서 벗어나기 위해서 원내 총무를 투표로 뽑습니다. 네. 그때도 최고위원보다 뒷자리입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그 사기꾼 교수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당 정치 전공 안 하고 외교 전공했는 교수들이 한국 와가지고 미국은 원내 정당 한다라고 하면서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거짓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투톱의 위치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과거 제왕적 총재였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되면 국회의원 중심의 원로원 정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누가 배제됩니까? 당원이 배제됩니다. 네. 당원 배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내대표를 다시 원내 총무로 격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보고했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도 알고 다른 최고위원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밤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 지금 오늘 아침까지. 제가 네. 짐작입니다. 뇌피셜입니다. 네네네. 뇌피셜은 뭔가 하면 여태까지는 취재고 지금은 뇌피셜. 지금은 뇌피셜입니다. 네, 뇌피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이것까지는 취재 사항이고 이건 내가 진단하는 거다, 분석하는 거다. 사실관계를 아마도 구분해야죠. 김병기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 일원입니다. 넘버 2입니다. 네네, 현재로서는. 그렇죠. 회의를 하면서 협상의 리미티드를 못 정하고 갔던 것 같아요. 아, 어디까지 물러나 줘도 되는지 네. 어느 것은 꼭 관철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못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협상하다가 정부 조직법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검찰개혁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물렁물렁하게 대해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상을 잘 못했다라고 비판받아도 됩니다만은 네. 한편으로는 최고위원회가 정확한 리미트를 못 정했다라는 제 뇌피셜입니다. 네. 네네.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입장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입장을 원내에서 해결해야죠. 아니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네네. 대통령이. 이거는 국회에서 나는 해결해야 되는 정부조직법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네네네. 나는 내란 극복이 중요하고 이건 선택의 여지가 네네네. 없다라는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 네. 보고요. 저는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을 제가 나름 한번 제시해 볼게요. 네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첫 번째 원칙은 국민 여론입니다. 네. 두 번째 원칙은 특검한테 물어보세요. 연장해야 되는지 인력 더 늘려야 되는지 네네. 특검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저는 특검은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은 인력도 요청하고 늘려야 있고 기간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네. 있고. 세 번째가 네. 협상 상대라고 봅니다. 네. 거긴 싫죠. 그거기 진짜. 온통 수사 대상이니까. 아니 이거 여론이 우린 정치를 하는 집단이니까 여론이 네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제일 전문가는 누굽니까? 특검하고 있는 특검 당사자들이에요. 그럼 특검 당사자들 의견 들어보면 되죠. 이걸 갖고 이 명분을 삼아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인원만 늘리든지 아니면 현재 당장 연장 법안이 통과 안 되더라도 30일 그다음에 대통령 하에 또 30일 더해서 60일까지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결정을 몇 명이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습관들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그 누가 됐더라도 심지어 네네. 대통령이라도 그렇죠. 결정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결정은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에게 보고해 가면서 결정해야 된다. 물론 협상은 뭐 다 일일이 보고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이거 아닙니까? 우리 검찰개혁 문제도 중수처가 어디로 가고 문제 국민들이 사실 몰랐잖아요. 네. 정치권에서 떠드니까 이제 편가르게 싸우는 거예요. 네네. 솔직히 댓글 달고 욕하지만 모르셨잖아요. 네네. 네? 그다음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 대통령이 토론하러 간 거잖아요. 네. 토론해서 갈등도 유출시키고 그게 해결 못할 갈등인지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인지도 진단해보고 그게 민주주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될 사태입니까? 아니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당 이 정치에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원내대표가 사과는 해야 됩니다. 사과는 해야 된다. 네네. 집에 가야 된다? 아니면 사과해야 된다? 집에 갈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와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도부 사퇴로 이어질 만한 사안은 아니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내대표가 독단적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임할 만한 사안은 아니나 정도는 아니다. 사과는 해야 사과는 해야 된다. 된다. 네, 알겠습니다. 본선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네네. 정청래 대표는 제대로 잘 대응한 건가요? 대응했죠. 네, 아니 대응을 했는데 잘한 네. 건가요? 뭐 평가를 잘 하셨습니다. 네. 그 최고위원회와 국민적 여론이 그렇다면 잘 하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대표도 본인이 결단하는 것처럼만 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거 토론회 한번 물어보고 시간 좀 주세요. 네.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유연함도 보여주시면 더 리더십이 돋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교섭권을 가진 원내대표의 결정, 전권을 가졌는데 그걸 당대표가 뒤엎거나 당원들이 소위 언론은 아마 일부 언론은 그렇게 얘기할 텐데 강성 당원들이 뒤엎었다 이런 구조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 자체가 이를테면 그냥 비난을 위한 말이다.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내대표가 실수했잖아요. 네. 당대표도 책임 있는 겁니다. 자, 원내교섭단체 대표였을 당대표가 있잖아요. 네. 그럼 뭐냐? 사실은 당대표가 원내교섭단체 것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죠.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네. 아 근데 그 얘기 나와서 송원석은 왜 자기가 했죠? 그 당의 사정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네네네. 궁금한 게 장동혁이 당대표가 막 됐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원석이 발언권을 안 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럴 수 있죠. 네. 한편으로 보면 장동혁보다 누구야? 송원석이 파워가 세다. 실세다. 다선이고 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원내교섭단체 연설할 기회가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당대표는 임기가 2년이에요.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이제 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는 네가 뭘 알아? 내가 할게. 1.5선인데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반토막 했고 이제 네. 1년밖에 안 했는데 뭐 송원석이 이런 거. 주류입니다. 네. 송원석 등 그 20-30명의 공무원 출신들 신준들이 그 당의 주류거든요. 주류들이 앞장서서 좋은 거 먹을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일반 당원 중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제 협상을 했는데 네. 어제가 어떤 날이냐면 송원석이가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가 죽었어야 한다라는 네네. 막말을 했다는 게 알려진 날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노상원 수첩대로 됐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뭐 어디 서해바다에 영연백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나 자신도 정말 죽을 뻔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됐어야 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하고 협상을 해서 네. 결과를 발표해서 해야 되느냐. 네. 이게 원내대표 없애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주니까 네. 우리 반에서 이건 협상하는 자리야. 라고 자기 규정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태풍이 나든 전쟁이 나든 우리 반에서는 협상해야 돼. 네. 라는 것이 나의 임무이고 역할인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원내대표들은. 네. 이래 역대 원내대표들이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원내대표 하다가 출세한 사람 드물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네. 그게 왜 반장 논리에 빠지고 원내정당화되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의견과 괴리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정무적 판단 능력이 탁월하다면 원내대표가 하루 정도는 깽판 쳐야죠. 너 저런 원내대표하고 협상 못 하겠어. 아니 그리고 송문석 사과해. 아니 그 당의 공식 입장은 네. 사과가 아니라 네. 송원석 의원직 사퇴하고 그렇죠. 윤리 심판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막말이라는 게 죽어라라는 건 정말 막말 아닌가요? 그렇죠. 막말이죠. 네. 그렇게 해놓고 협상을 꼭 해야 된다면 원내 수석들끼리 협상시키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원내 정당의 한계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원내대표 없애야 돼요. 네. 원내 총무로 격화시켜야 됩니다. 아. 사실 원내대표를 하더라도 네. 최고위원들, 일반 최고위원들보다 뒷순위로 가야 돼요. 당원들이 직선으로 뽑은 최고위원들보다 우리 반 반장이 앞선 순위라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층위상 맞지 않아요. 전교 회장하고 반장 뭐 이런 거 정도일 텐데, 그러니까 원내 대표라는 건 당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하는, 네네. 그렇죠? 전교 회장이 있고 1학년 일반 반장이 있고 그렇죠, 이런 정도의 역할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상하게 보인다. 하여튼 그럼 송원석 얘기 조금 해보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상대 대표들이 할 때 뭐 왕왕 있으니까 그런데 원내대표가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자리는 본회의장에서 맨 뒤잖아요. 네네네. 맨 뒤에도 그랬어야 해라고 하는 거. 네. 뭐 그 발상 어떻게
새겨야 됩니까? 꿍꿍이가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자, 송원석 정도면요. 네. 제가 송원석이라면 이렇게 합니다. 쪽지를 하나 적어가지고 이제 앞에 전달해. 저기 초선은 누구 줘? 그래야 잘 들리잖아요. 앞에 그렇죠. 해야지 앞에서. 저 연설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잘 들리고. 앞에 초선한테 네. 시키면 되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원내대표라는 당 지도부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고함치면서 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콩밭 어디요? 경북 도지사에 가 있다. 아니, 난 정말 비참하네. 아니,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죽어라라는 사실상의 저주를 퍼부으면 경북도지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그게 지금 이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이 되면서 지지자들이 그런 쪽으로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저는 눈치채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합니다. 왜 의정활동 처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상대당 당대표의 연설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앞에 초선 중에 목소리 크고 또 비례나 그렇죠. 이렇게 좀 선배들한테 이거는 누가 해야 잘 되냐면 보일 사람들. 저기 양문석 의원이 해야 되는 거고 양문석. 김준혁 의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승찬 의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초선들이니까. 네네네. 야.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인 곳 그리고 카메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국회의장님도 그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나도 죽으란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국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상시적으로 만납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이 핸드폰 하나 문자 보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네네네. 본회의장이잖아요. 보는 네네네. 눈도 많고 듣는 귀도 많고. 네. 그러면 송원석은 일부러 도발을 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속마음이다. 속마음이 나온 속마음이다. 거다. 두 번째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나도 한번 튀어보고 싶었다. 이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협상 파트너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잘못한 건 맞네요. 그게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정치적으로 네. 판단을 했어야죠. 난 저런 사람하고 협상 못해 네. 하고 협상 종이를 집어 던지는 것도 전략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놓고 원래 협상은 원내 수석이 하거든요. 수석 부대표가 하거든요. 원내 네네. 수석 부대표 시키면 돼요. 네. 저 사람하고 못하니까. 그렇죠. 수석 부대표들끼리 협상해. 네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민주당은 그럼 약간 혼란스럽기는 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박진영 평론가 말씀대로만 갔다면 어제 밤부터 오늘 지금까지의 그 사단은 안 났을 텐데 그러면서 좀 아쉬운 건 있네요. 지금 당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 나왔던 뭐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와의 뭐 갈등설 또 있었죠. 고함설? 네, 고함설인데 네. 고함 칠 수 있어요. 네네. 다툴 수 있어요. 네. 싸울 수 있어요. 음. 그게 왜 기사로 나왔느냐? 누가 흘러냈느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근데 이제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등장인물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라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박평론가님 사실관계를 한번 짚어주신다면. 뭐 그 구체적인 말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만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은 사실인가요? 뭐 최소한의 갈등은 있었지 않나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흘리지 않습니다. 그럼 당 쪽에서 나왔다. 당 쪽에서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았다. 네. 그러면 대표도 흘리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대표가 아니면 대표 측근의 국회의원이 누가 흘린 거다? 그 모르죠. 그까지는 제가 짐작할 네.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우상호 정무수석의 얘기도 굉장히 거칠게 들렸거든요. 내가 뭐 대통령 팔아서 내 의견이나 얘기하고 그런 사람인지 아니야 뭐 어쩌고 이런 걸 당대표한테 얘기했다고 중앙일보 보도였어요 그때. 근데 만약 사실이라면 또는 사실에 가깝다면 이거 정권 쪽에 좀 정돈이 돼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에는 가장 잘못된 것은 이게 기사로 났다는 게 제일 잘못된 겁니다. 네. 누가 흘렸냐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예언컨대 추후에 어떤 당정 갈등이 한번 생기면 요거까지 끄집어내서 누군가가 따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부적으로는 뭐 색출은 아니더라도 경고 단도리를 해야죠. 뭐 해야죠. 단도리를 해야죠. 네. 정권 초기에 이러면은 정권 말 가면 뭐 날라다니겠네요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거 정말 단도리 해야 된다. 근데 기사가 싹 없어졌더라고.
아, 네, 그거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네네. 라는 생각이 그래도 들고요. 네. 한 발 늦긴 했지만 단도리는 네. 했다라는 거고. 당정대 그런 면에서 원팀 이라는 거는 그 정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전 그렇습니까? 당정대 원팀 아니라도 된다고 좋습니까? 생각해요. 네네. 정부는 청와대하고 원팀이어야죠. 네네. 정부가 딴소리하면 안 되죠. 네네. 그건 저는 행정부는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지 장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에서 장관들은 모든 키워드를 대통령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당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당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의 당파성과 그다음에 보편적 국민들 대표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늘 약간의 갈등과 긴장관계가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언제든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서 악수하고 밥도 먹어야 하지만 50억 의견도 받아들였잖아요. 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안 그래도 되고 어떤 면에서 안 그래야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정청래 대표하고는 뭐 생각이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네네. 뭐 자주 안 봐도 아니, 뭐. 아니 정청래 대표가 이제 국힘 당 대표하고 악수도 안 한다 한동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거- 정당은 원래 갈등하는 겁니다. 네네. 그 그렇지만 대통령은 야당 대표랑 악수도 하고 이래야 된다. 이런 차이, 입장의 예. 차이가 있잖아요. 야당 대표를 보는 차이. 그렇죠. 정치학 개론 첫 장에 나오는 것을 읽어보지 않은 대다수의 정치부 기자들, 네. 대한민국의 정치부 기자들 네. 안 읽어보잖아요, 그죠? 네. 정치의 두 가지 중요한 기술이 투쟁과 통합입니다. 네. 투쟁이 늘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투쟁하는 겁니다. 투쟁해보면 뭔가 다른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걸 화해할 수 있는 것인지 화해 못하는 본질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통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치는 늘 투쟁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통합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박희승 의원 아세요? 네네네. 아세요 개인적으로도요? 아니 뭐 이름만 들었습니다. 이름만, 무슨 네. 이야기했는지 들었습니다. 네네. 그 두 가지 얘기인데 좀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 무죄받은 걸 예를 들어가지고 결국 법원 때문에 법원 덕분에 대통령 된 거다. 첫째. 둘째. 특별재판부 논의하는 건 윤석열 내란과 같다. 총칼 들고 국회 들어온 거랑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어제 사과하긴 했는데. 이분은 첫 번째 네. 민주당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역시 대한민국 판검사답네요. 대한민국 판검사들이 법의 기능적 해석은 탁월합니다만은 역사적 그다음에 민주주의적 해석은 눈 감는 분들 아닙니까? 딱 그런 사람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라는 것이 법의 기능적 접근에서 논리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법 자체가 나사가 끼워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는 설국열차처럼 돌아가는 그런 무한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역사적 이해를 가지고 법조인을 했던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판검사 수준이다라는 말씀 아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했던 건 선거법 재판도 항소심은 무죄를 했지만 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했고 특히 3심 대법원은 파기환송이고 대선에도 못 나가게 했잖아요. 조이대 2차 내란이다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네. 근데 그걸 가지고 항소심에서 조의대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는 거죠. 네. 왜? 자기도 같은 판사라서 그런가요? 신성가족인가요? 뭐 잘못된 판결도 우리가 다 따라야 됩니까? 인혁단 사건, 민청학년 사건, 잘못된 기소를 판결 때려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 사형 판결하고 그 다음날 사형 집행되게 한 거는 판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판사들이 했죠. 일제강점기 때 판사 생활하다가 해방 직후에 친일파들 다 풀어주는 그 판결 내린 판사들은 판사 아니었습니까? 그런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 소명의식을 이해 못하는 그런 류의 법기능인이라는 본인이 자백한 겁니다. 화가 납니다, 진짜 이런 분들. 뭐 사과하면 그만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당원들이 그냥 두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야단 쳐줘야 된다. 네, 야단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법관으로서도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 네. 정치인으로서도 이 보편적 역사의식이 부족하고요. 민주당 당원으로서도 당파성이라는 것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역구가 좋던데요.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이런 데인데. 결국은 이제 이른바 텃밭 지역구에 네. 토호 정치인들, 관료 엘리트들이 쉽게 진출하는 이 구조를 혁신해야 됩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보궐선거 가보고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과 너무나도 다른 이 공천과 정치 엘리트의 진출 과정들이 네네. 여기가 민주당이야? 라는 느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특정 텃밭 정치 혁신해야 됩니다. 여기가 민주당이야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뭐 경북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 상대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그냥 저 상대적으로 좀 나을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이 왕노릇하고 뭐 이런다 이런 차원인가요? 네네. 저도 옛날에 염전노예 사건 있어서 을지로위원회로 민주당이 처음 생겼을 때 조사 간다고 저보고 외부 인사로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가봤더니요. 다 같은 사람, 같은 편이더라고요. 무슨 군의원이 하고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얼마 전에 이제 포항에 7번 떨어진 허대만 위원장이라고 돌아가신 지 3주기 됐습니다. 네네네. 그분은 그러니까 포항에서 민주당으로 7번 당원으로 선출직 선거에만 7번 나갔고 네네. 다 떨어진. 네네네. 뭐 먹고 살았어요, 그럼? 뭐 이제 간해수공업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파서 돌아가셨나요? 네네. 아이고 참 고생 한인 많았네. 친구죠. 서울대 정치과 나와서 경실련 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나름 엘리트였어요. 저도 성함은 아는데 그러니까 고생만 진탕하다 갔네요. 결국은 정치 구조의 변화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 기득권들이 전부 다 호남 지역주의 그리고 영남 지역주의 정치적인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네. 왜 특정 지역에는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나오게 합니까? 그럼 선거구 개편 같은 것도 좀 해야 된다. 선거제도 바꿔야 됩니다. 제도를 좀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경북 영양, 그다음에 전남 해남, 전북 저기 뭐 남원, 그다음에 그 경남에 합천 4개 합쳐서 선거구 하나 합시다. 와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러 다니나요? 좋겠다 야. 그럼 되죠. 뭐 나라도 좁은데요. 윤석열이 미국 가서 만났던 유명한 그 정치학교 조셉 나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국회의원은 땅덩어리를 풀뿌리를 그리고 소의 숫자를 대변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구 숫자만을 대변한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국회의원은 땅덩어리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한 지역구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인구 숫자 얼마당 한 명이라는 것이 정확한 국회의원의 대의되는 절차입니다. 근데 지금 지역구들 보면 사실은 지역에 좀 의원을 더 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수도권이 좀 손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은 그렇죠. 아니고 좀 많이.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른바 상원이라든가 지역 대표성을 따로 만들어야죠. 네. 이 지금 특히 왜 지역구에 뭐 했다라고 도로 닦았다 다리 닦았다 자랑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 지가 한 것도 열심히 아니잖아요. 그 지방 의원들 괴롭히고 지방자치단체장 괴롭혀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일 뺏어서 지가 했다고 자랑하면서 국가일 팽개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책사업 관련되는 거 외에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 외에는 자랑했다고 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그리고 또 저는 좀 지역에 다닐 때 약간 민망한 것 중에 하나가 역전 같은데 가장 큰 건물 가장 잘 보이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군림하는 왕 같아요. 동네 왕. 광고성 홍보 효과를 하는데 뭐 현실적인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보고 하는 정치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런 면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조국 씨가 그 성추행 사건 또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꼭 이 위기의 시기에 조국 대표가 마지막 남은 자산까지 털어넣어가지고 정치적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라는 질문 던지고 싶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럼 이거는 하여튼 누가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자기들 생각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 그 당의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을 뭐 이렇게 하면 또 폄훼한다고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대표의 명성에 의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자기 실력이 부족한 거죠. 당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당권파, 비당권파 해가지고 국회의원 6명 대 6명으로 갈라져가지고 엄청 갈등도 심하다고 하는데 그냥 우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웃긴다. 예. 아니 그래도 작은 당이어도 좀 그래도 평론을 해주시죠. 당권파, 비당권파의 차이는 뭡니까? 다 조국 대표 때문에 국회의원 된 분들 아닙니까? 네네. 그건 뭔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조국에 대한 친소가 생긴 그런 거죠. 부분들 네. 이제 조국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실무 그룹들이 당을 장악했다. 국회의원들은 배제하고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력이 없으니까 배제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실력 있는 실무자들은 왜 국회의원 안 시켜줬어요? 그것도 또 그 당시에 총선 때 전략으로서 문제 있는 겁니다. 또는 그 사람들이 진짜 실력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아니, 뭐 실력 있는 민정수석실에 이제 같이 민정수석실 말고 네. 민주당의 에이스 그룹들이 몇 명 갔어요. 아, 갔어요. 네. 실력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네. 그런 분들 국회의원 시켜줘야지. 왜 허명에 의해서 셀럽인 사람들만 국회의원 시켜줬어요. 그게 그 조국당도 만들 때 이 셀럽 지향적인 명망가 정당을 만든 거예요. 네. 그 한계가 지금 네.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근데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냥 진리겨주고 더 깨져야 돼요. 이거 조국 그렇습니까? 대표가 나와서 해결할 수 네.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자산이라도 보존하려면은 지금 태풍은 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 대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대표에 대해서 피해자 쪽에서 당신도 문제 있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잖아요. 당신 대표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건 네. 조국의 입장은 조바심입니까, 뭡니까?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김경수 지사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사면이 됐잖아요. 복권은 안 되고 사면만 됐습니다. 네네. 그때 본인 나 사면 안 할래 그랬어요. 나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윤석열한테 사면해.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를 끼워 넣기로 팔아 넘기지 마라. 니들 저질 정치인 네, 저질 하는데. 정치인이라고 끼워 넣지 마라. 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공식 입장이었죠. 근데 공식 입장에서. 네네. 근데 어쨌든 뭐 사면이 돼 버렸어. 그 외국 가버렸어요. 공부한다고. 네네. 그래서 이른바 눈에 안 띈 거예요. 눈에 안 띄다가 탄핵 국면에 들어와서 십며칠간 단식을 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습니다. 그게 쉬는 것도 일이에요. 쉬는 것도 일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정당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시면은 뭐 영국 노동당도 한 3개월 가고 독일 사면단도 한 3개월 가고 미국 민주당도 한 3개월 가고 이러면서 좀 지켜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렇게 안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이 거잖아요. 사태가 위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전에 8.15 석방 네네네. 될 것 같다고 예측될 때 또 확정됐을 그는 때 정치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겁니다. 환경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물난리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뭔가요? 물 근처에 안 사는 겁니다. 아니 그 환경주의자 그렇게 그런 분들 아닐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여튼 하더라고요. 황당한 사람 중에 황당한 사람이지만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이야기죠. 환경론자는 아니고 네. 황당한 사람 중에는 물 근처에 네. 안 사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이거 조국 혁신당의 위기는 단기간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더 비판받아서 깨지고 재구성할 기회가 올 겁니다. 아니 많은 언론도 그렇고 많은 관측은 결국 민주당과 합당하는 거 아니냐. 그 시기가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이 정도의 문제 아니냐라는 관측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합당하더라도 이게 합당해서 본인들이 어떤 내용을 관철시킨다거나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요청해서 얻어낸다거나 이러한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당이? 네. 지리멸렬한 상태로 계속 가지 않을까요? 그냥 소멸. 예, 예. 별 의미 없는 그러니까 상황으로 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시다면 네네. 조국당하고 합당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뭐 합당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석이라도 귀하니까 아니면 어떤 그렇지는 않고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별반 다르지 원래 않은데 한 식구도 있었고 예,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눈속임 같은 느낌을 줬어요. 네네. 네. 위성 정당 비슷하게. 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신장식 의원 보고도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꼭 당하고 싶으면 계급 정당 하든가 진보 정당 해라. 네. 그래서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라. 신장식 의원의 반응은 뭔가요? 뭐 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네. 합당에 반대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민주당 쪽에서요? 민주당도 많고 일반 국민도 많은데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도 제법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니 그 싫다 저당. 그게 감정적 실험 아닙니까? 네. 감정적 실험인데 그거는 뭐 댓글로서나 표현하시고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 하여튼 조국 당이라는 건 그냥 소멸이네요, 사실은. 뭐 쇄병선 역할 끝났잖아요. 네. 예. 그럼 다른 목표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조국 대표가 사회권 이야기 뭐 많이 했는데 하시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구체적인 건 없는데 네. 그 사회권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민평년이라든가 을지로위원회 이쪽 분들 아닙니까? 네네. 그걸 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또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서 성과도 냅니다. 그렇죠. 뭐가 달라요? 잘하더라고요, 네. 일지로위원회. 네.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최고위원이 됐어요. 네네. 국힘에.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데. 뭐 그렇게 사시는 분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인터뷰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나도 대구시장 나가고 싶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이씨, 욕하면 안 되죠. 그 근데 얘기인가? 이게 지역주의 정치 때문에 상대당에게 막말하면은 우리 쪽에서 막대기를 꼽아도 당선된다. 아, 이런 정치 흐름이 지금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의 저지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도 바꿔야 돼요. 아니 근데 저질이어도요. 예. 그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막말도 선이 있잖아요. 네네. 난 저 사람이 정치권에서 퇴출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인 목숨을 빼앗았으면 좋겠어.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지? 계엄이 왜 성공하지 못해서 이재명, 정청래 같은 사람을 안 죽였지? 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 인간에 대한 존엄이라든가 가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출세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 다 관료 출신들이에요. 다. 네, 그렇죠. 관료 검사하고 출신들.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기재부. 전두환이 12.12 쿠데타 이렇게 해서 정권 잡았어요. 군사 독재 정권이 돼서 야당 사형시키고 감옥 보내고 그리고 민정당 만듭니다. 주요 참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군인, 네. 검사, 판사, 고위공무원 그 사람들이 참여해요. 왜?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인권 탄압이 되더라도 나는 출세하면 그만이야. 아, 그런 관료들이 민정당에 가서 정치한 거예요. 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보수라서 그럴까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요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전두환이 민정당 만들 때 박정희 공화당 했던 사람들은 또 배제되고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다수가 배제됩니다. 그래서 김종필부터가 이쪽 김종필이 나중에 구도인데, 신민주 공화당 만들어요. 네.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보수 내에서도 군사 독재 정권에 기생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기대어 가지고 지금 기회주의 가짜 보수 정당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권도 없고 국회의원 죽어도 되고 누구도 죽어도 되고 나는 거기에서 권력만 누리면 돼.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은연중에 이런 말로 튀어나온 거예요. 야, 그거 진짜 심판해야 될 사람들 아닌가요?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요. 국민에게 사실은 심판받아야 근본적으로 돼. 네. 관료는 그럼 그런 사람이 고위 관료 돼도 돼? 음. 라는 문제를 우리가 질문 던져봐야 돼요. 네. 출세하는 관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태클 걸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공직자들도 노동상권 보장해야 된다. 고위공직자 정년 보장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혜택도 많이 받잖아요. 혜택 많이 받죠. 보이지- 외국 유학 보내주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공무원들 외국 유학 보내주는 거 제발 없애야 됩니다. 네, 국민의 돈으로. 예. 그래서 주로 미국 가가지고 석사학위 있다고 좀 그렇죠. 있다가 박사학위 따가지고 네. 근사하게 폼 잡고 다니고.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한테 사과해야 될 건 정청래한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 내용 이겁니다. 원내 지도부와 긴급 회의를 거듭하던 김병기 대표는 잠시 기자들 앞에 나타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거 센 거 아닌가요? 이거는 진실 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내대표가 협상하기 전에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리미트를 어디까지 정했는지 거기 리미트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의적으로 벗어났는지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은 저는 진실이 규명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기자들 앞에 얘기했다는 건 국민들 앞에 얘기한 거고,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사과를 공개적으로 그것도 뭐 네. 직함 없이 정청래한테 사과라고 그래, 공개 사과라고 그래라는 말은 센 말 아닌가요? 센 말이죠. 네.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이쯤 흐름으로 되면 흘러가는 이쯤으로 가는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진상 규명하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 최고위원회나 지도부에서 리미트를 어디까지 정했느냐라는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누가 맞다 틀렸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다만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도 사과해야 되고 당대표도 어느 정도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박지영 평론가님 말씀으로는 원내대표가 그만두고 이럴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방금 확인한 이렇게 바에 되면 따라 일이 커지는 거죠. 커진 거죠 지금 네네. 판이. 그러면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습해야죠. 네. 아이고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제가 일로, 김병기 원내대표를 꼬집어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그래서 원내대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갈등이 생산적인 갈등이면 저희는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렇죠? 세금을 어떻게 쓰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문제인 것 같고요. 문제라면 또 책임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